이사 나가셨잖아요. 오늘까지 짐 다 빼기로 되어 있어서 저희는 청소하러 왔는데 여기 살던 할머니는 어디 가셨습니까? 제 어머니 말입니다. 여기 우리 집인데 우리 짐 다 어디 갔어요? 준서 씨는 미친 사람처럼 안방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들 방도, 부엌도, 베란다도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습니다. 당신이 이 집 샀어? 우리 엄마 꼬드겨서? 꼬드기다니요. 어르신이 금매로 내놓으셔서 정당하게 샀습니다. 아이들도 있는데 험한 꼴 보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주시죠. 주거 침입으로 경찰 부르기 전에. 여러분, 이 평범해 보이는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 아직 태양조차 눈을 뜨지 않은 새벽 5시 30분. 인천의 한 32평 아파트 안방이 아닌 부엌 옆 좁은 쪽방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지금 계신 곳이나 상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힘찬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순희 씨의 몸은 지난 50년간 그래왔듯 기계적인 정확함으로 어둠 속에서 일으켜졌습니다. 그녀의 관절에서 나는 우두둑 소리가 적막한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낡은 장판 위로 닿는 발바닥의 서늘한 감각. 그녀는 익숙하게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것은 마치 죄수가 입는 수영복처럼 혹은 전사가 입는 갑옷처럼 그녀의 몸을 올가매었습니다. 부엌에는 곧 규칙적인 소음이 채워졌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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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도마 위를 두드리는 칼질 소리는 경쾌하다기보다 처연했습니다. 보글거리는 된장찌개 냄새가 거실을 채우기 시작할 때쯤 다림질판 위에서는 며느리의 실크 블라우스가 뜨거운 김을 내뿜으며 주름을 펴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의 거친 손마디가 스팀 다리미의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 손은 집주인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용된 하지만 임금은 없는 노동자의 손이었습니다. 오전 7시 이 집의 진짜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안방문이 열리고 며느리 수경 씨가 하품을 하며 나왔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차려진 구첩 반상을 눈으로 훑었습니다. 감사의 인사는 생략되었습니다. 대신 그녀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어머니, 국이 좀 짜네요. 제가 요즘 붓기 때문에 저염식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순희 씨는 황급히 국그릇을 가져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내 입이 둔해서 간을 잘 못 맞췄나 보구나. 물을 좀 더 부으마. 그때 아들 준서 씨가 넥타이를 매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대신 스마트폰 화면 속 뉴스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순희 씨가 갓 지은 하얀 쌀밥을 아들 앞에 내려놓았지만 아들은 밥그릇에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준서야, 오늘 비 온다더라. 우산 챙겨놨다. 아, 네. 알았어요. 아들의 대답은 건조했습니다. 마치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대답하는 듯한 무미건조함. 식탁 위에서 순희 씨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개수대 앞에서 서서 물에 밥을 말아 넘겼습니다. 식탁 위에서 오가는 가족들의 웃음소리,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는 순희 씨의 등 뒤에서 철저하게 차단되었습니다. 이 집의 등기부등본에 적힌 이름은 박순희였으나 이 공간을 지배하는 권력은 며느리와 아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빠져나간 집. 순희 씨는 맹렬하게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소파 밑, 침대 밑, 베란다 창틀까지. 그녀의 노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시 허리를 펴고 거실 소파에 앉으려던 그녀는 멈칫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끼는 베이지색 가죽 소파. 혹시라도 자신의 낡은 옷에서 냄새가 뱄까 그녀는 소파 대신 차가운 마룻바닥에 엉덩이를 붙였습니다. 그때
거실벽에 걸린 대형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년 전 아들 내외와 손녀들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 순희 씨는 없었습니다. 사진을 찍던 날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사진 찍는 거 어색해 하시잖아요. 짐 들어주시면 저희가 얼른 찍고 올게요. 순희 씨는 걸레를 쥔 손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내 집인데, 내가 산 집인데, 왜 나는 이 집의 먼지 같은 존재가 되었을까? 아니야, 그래도 내가 있으니까 우리 준서가 기펴고 살지. 내가 쓸모가 있으니까. 그녀는 스스로를 쓸모라는 단어로 정의하며 위태로운 자존감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무너질 모래성이었습니다. 저녁 6시 정각, 며느리의 귀가 시간에 맞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순희 씨는 반사적으로 앞치마 매무새를 다듬으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왔니? 오늘 많이 힘들었지? 어머니, 빨래 제 거랑 섞으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송곳 같았습니다. 그녀는 세탁 바구니에서 자신의 블라우스와 순희 씨의 몸빼 바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제 옷감 상한다고 따로 돌려달라고 했잖아요. 아, 진짜 피곤해 죽겠는데 옷까지 말썽이네. 며느리는 짜증스럽게 옷을 바닥에 던지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쿵 닫힌 방문 소리가 순희 씨의 심장을 때렸습니다. 거실에 남겨진 순희 씨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바지를 주워 들었습니다. 쭈글쭈글하고 색이 바랜 바지. 그것이 마치 자신 같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순희 씨의 허리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찌릿하고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그리고 그녀가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던 가족이라는 환상이 곧 산산조각 날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허리를 부여잡고 어두운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마저도 집안의 화려한 조명에 밀려 희미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습도가 높은 오후였습니다. 박순희 씨는 베란다 창틀에 끼인 검은 먼지를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경 씨가 호흡기 예민한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주문했던 작업이었습니다. 쪼그리고 앉아 걸레를 비틀어 짜던 그 순간 순희 씨의 몸 안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뚝! 그것은 마른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 같기도 했고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현악기의 줄이 끊어지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순희 씨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거실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시야가 하얗게 전멸했고 다리 아래로는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강화마루의 냉기가 뺨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액정 위로 아들이라는 두 글자가 흐릿하게 떠올랐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심각합니다. 디스크도 거의 닳아 없어졌고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하반신 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순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진료비 영수증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낡은 폴더폰이 귀에 닿았습니다. 신호음이 5번, 6번 울린 뒤에야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회의 중인데 왜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의사의 말을 최대한 담담하게 전하려 애썼습니다. 준서야, 애미가 허리가 좀 많이 안 좋다는구나.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희 씨는 아들이 많이 아프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라고 말해주기를 아주 잠깐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녀의 예상을 처참하게 빗나갔습니다. 수술이요? 그럼 입원은 며칠이나 하는데요?
일주일 정도는 있어야 한다더구나. 일주일이나요? 아, 진짜 타이밍 한번. 엄마, 이번 주에 수경이 야근이라 애들 픽업 엄마가 해주셔야 하잖아요. 그리고 집안일은 어떡하고요? 아들의 머릿속에서는 어머니의 척추뼈보다 당장 멈춰버린 집안 시스템에 대한 걱정이 먼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한숨소리가 비수가 되어 수술이 필요한 허리보다 더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수술 당일이 되었습니다. 순희 씨는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에 앉아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맞은편에서 침대 하나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연배의 할머니가 누워 있었고 그 곁에는 며느리로 보이는 여자와 아들이 손을 꼭 잡고 따라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밖에서 기도하고 있을게요. 엄마 끝나면 바로 들어갈게. 무서워하지 마. 그들의 목소리는 따뜻한 봄바람처럼 복도를 채웠습니다. 순희 씨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휠체어를 밀어주는 사람은 무뚝뚝한 병원 이송 요원뿐이었습니다. 며느리 수경 씨는 회사 프로젝트가 바빠서 아들 준서 씨는 지방 출장이 잡혀서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다들 먹고 살기 바쁜 세상이라고 순희 씨는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고이는 물기는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졌습니다. 그 붉은 빛을 지켜봐주는 이는 복도 의자에 덩그러니 놓인 순희 씨의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것은 깊은 밤이었습니다. 극심한 통증과 오한이 전신을 덮쳤습니다. 목이 타들어갈 듯 말랐습니다. 물 좀. 그녀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6인실 병동에 커튼 쳐진 침대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보호자용 간이 침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희 씨는 떨리는 손을 뻗어 호출벨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간호사를 부르는 것조차 미안하고 눈치 보이는 삶이 뼈에 사무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링거줄이 꼬인 팔을 억지로 뻗어 식은 물 한 모금을 겨우 삼켰습니다. 그때 베개 밑에 넣어둔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며느리의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수술 잘 되셨죠? 걱정되네요. 아, 그리고 당분간 파출부 부르려니 비용이 너무 비싸서요. 퇴원하시면 바로 움직이실 수 있는 거죠? 의사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세요. 순희 씨는 액정 속 문자를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걱정한다는 첫 문장과 비용을 걱정하는 뒷문장 사이의 간극. 그것은 너무나 거대했습니다. 그녀에게 가족이란 울타리가 아니라 그녀의 노동력을 최저가로 착취하기 위한 굴레였음을 마취가 덜 깬 몽롱한 정신 속에서도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파출부는 비싸고 나는 공짜니까. 순희 씨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려 귀를 적셨습니다. 옆 침대 보호자가 잠결에 뒤척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숨소리가 부러워지는 밤이었습니다. 병실의 하얀 천장이 마치 관 뚜껑처럼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울음소리를 삼켰지만 들썩이는 어깨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허리는 수술로 고쳤을지 모르나 마음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외로운 입원 후 순희 씨의 퇴원 수속은 조용했습니다. 순희 씨는 혼자 택시를 잡아타고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습니다. 일주일 만에 마주한 집 앞 복도는 낯설도록 고요했습니다. 병원 특유의 비릿한 소독약 냄새가 밴 옷가지가 든 가방은 수술한 허리에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복도 센서 등이
그녀의 발소리에 맞춰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마치 그녀가 돌아온 것을 반기지 않는 듯 불빛은 파르르 떨리다 금세 꺼져버리곤 했습니다. 순희 씨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허리에 차고 있는 단단한 플라스틱 보조기가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도어락 덮개를 올리려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 안쪽에서 아주 낮지만 선명한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평소라면 텔레비전 소리에 묻혔을 목소리였지만 그날따라 거실은 적막했고 두 사람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순희 씨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본능적인 예감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봐. 어머니 퇴원하시면 또 예전처럼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 며느리 수경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로운 짜증보다는 차분하고 냉정한 계산이 깔린 톤이었습니다. 수술하셨다며. 이제 거동도 불편하실 텐데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거 다 누가 해? 결국 내가 해야 하잖아. 나 회사 일로도 머리 터질 것 같은데 집에 와서 어머니 병수발까지 들라는 거야? 순희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병수발이라니. 의사 선생님은 한 달 정도만 조심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아들 준서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희 씨는 내심 아들이 그래도 엄마잖아. 우리가 조금만 고생하자라고 말해주길 기대하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나도 알아. 당신 힘든 거. 아들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습니다. 사실 나도 어머니 눈치 보여서 집에서 쉬는 것 같지가 않아. 주말에 친구들 불러서 술 한잔하고 싶어도 어머니 계시니까 못 부르겠고, 우리끼리 속옷바람으로 편하게 있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고, 솔직히 어머니 존재가 좀 무겁지. 쿵. 순희 씨는 가슴 안쪽에서 거대한 돌덩이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30년을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식당 불판을 닦아가며 내 입에는 찬밥을 넣어도 자식 입에는 고기 반찬을 넣어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자신의 존재가 무거움이자 불편함이었다는 사실은 척추가 부러지는 고통보다 더 끔찍한 통증이었습니다.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요양원 알아보는 건 어때? 요즘 새로 생긴 실버타운 시설 진짜 호텔급이래. 밥도 영양사가 맞춰서 나오고 물리치료도 매일 받을 수 있고 어머니한테는 거기가 훨씬 천국일걸. 며느리의 제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아들의 대답은 순희 씨의 남은 영혼마저 갉아먹었습니다. 그렇긴 하지. 요양원으로 모시면 우리도 자유롭고 엄마도 편하고 서로 윈윈이네. 그런데 그것도 비용이 적진 않아. 내가 더 알아볼게. 서로를 위한 윈윈. 아들은 어머니를 고려장 지내는 계획을 그렇게 합리적인 단어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현관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집의 기둥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이 집안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기둥이 아니라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낡고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짐이구나. 너희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혹덩어리구나.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것을 그녀는 손바닥으로 입을 틀어막아 삼켰습니다. 소리를 내서는 안 되었습니다. 지금 문을 열고 들어가 내가 다 들었다고 소리치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지금 폭발하면 그녀는 그저 히스테리 부리는 늙은 노인이 되어 더 빨리 쫓겨날 뿐이라는 것을요. 순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눈가를 거칠게 훔쳤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두 번, 세 번.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렸습니다. 거울은 없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평생 써왔던 엄마라는 가면을 다시 얼굴에 덮었었습니다. 삐삐삐삐. 띠리릭 도어락 소리가 들리자 거실의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정막이 감돌던 거실에 순희 씨가 들어섰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아들과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방금 전까지 나누던 대화를 감추려는 어색한 미소가 황급히 덧칠해졌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왜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제가 모시러 가려고 했는데. 아들 준서가 과장된 몸짓으로 다가와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며느리 수경 씨도 옆으로 와 팔짱을 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 병원 밥이 맛없으셨나 봐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순희 씨는 두 사람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손은 따뜻했고 며느리의 목소리는 상냥했습니다. 하지만 순희 씨의 귀에는 방금 전 문 밖에서 들었던 그들의 차가운 진심이 환청처럼 겹쳐 들렸습니다. 어머니 존재가 무겁지 요양원이 서로에게 천국이야. 그녀는 웃었습니다. 눈은 웃지 않은 채 입만 웃었습니다. 그래, 바쁠 텐데 내가 알아서 왔다. 너희들한테 패 끼치기 싫어서. 패라는 단어에 아들과 며느리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순희 씨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피곤하구나. 좀 들어가서 쉬어야겠다. 순희 씨는 아들의 부축을 뿌리치듯 떼어내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거실에서 두 사람이 내쉬는 안도의 한숨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쫓겨날 수 있는 임시거처 혹은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독방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저녁이었습니다. 집안에는 고소한 삼겹살 굽는 냄새가 자욱했습니다. 식탁 중앙 불판 위에서 고기가 지글거리며 기름을 튀겼습니다. 박순희 씨는 식탁 구석에 앉아 묵묵히 집게와 가위를 들고 고기를 뒤집고 잘랐습니다. 노릇하게 익은 고기 한 점을 아들의 밥그릇 위에 또 한 점을 손녀의 숟가락 위에 올려주는 그녀의 손길은 지난 30년간 그래왔듯 기계적이고 헌신적이었습니다. 아, 배불러. 엄마, 고기 좀 그만 구우세요. 엄마도 좀 드시라니까. 아들 준서 씨가 상추쌈을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젓가락은 순희 씨가 구워놓은 고기를 향해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며느리 수경 씨는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맛집 예약 다 찼대. 어떡하지? 플랜 B로 갈까? 거기 뷰가 진짜 좋은데 아깝네. 다른 데 찾아봐. 이번 여행은 무조건 뷰 좋은 데로 가야 해. 여행. 그 단어가 식탁 위로 떨어지자 순희 씨의 가위질이 찰나의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고기를 자르던 시선을 들어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며칠 전 엿들었던 그들의 대화가 떠올랐지만 애써 모른 척하며 짐짓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행이라니? 어디 좋은 데라도 가는 게냐? 순간 식탁 위를 맴돌던 왁자지껄한 소음이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간 듯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씹던 고기를 멈췄고 며느리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흐르는 정적이 불안하게 일렁였습니다. 아들 준서 씨가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 네. 이번 주말에 제주도 다녀오려고요. 애들도 답답해하고 수경이도 휴가 냈거든요.
순희 씨는 불판 위에서 타들어가는 마늘을 집게로 뒤적이며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잔을 다루듯 물었습니다. 제주도 좋지. 나도 신혼여행 때 가보고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내 짐은 언제 싸면 되겠니? 나야 옷 몇 벌이면 된다만. 그녀의 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확인받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자신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아들의 난처한 눈빛과 며느리의 차가운 이성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순희 씨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악의는 없었으나 배려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저희끼리 다녀올게요. 저희끼리. 순희 씨는 그 단어를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어머니 허리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비행기 타는 거 허리에 진짜 안 좋아요. 의사 선생님도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가서 또 아프시면 여행이고 뭐고 어머니도 고생, 저희도 고생이잖아요. 며느리의 말은 논리적으로 완벽했습니다. 건강을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기저에 깔린 진짜 이유는 귀찮음과 짐스러움이라는 것을 순희 씨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순희 씨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준서야, 그래도 애미가 집에 혼자 있으면 적적하기도 하고 가서 너희 노는 거 구경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아들은 시선을 피하며 젓가락으로 밥알을 세듯 끄적거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뱉은 한마디는 순희 씨의 가슴에 꽂혀 있던 보이지 않는 얇은 실오라기마저 끊어버렸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이번에 결혼 10주년 기념여행이에요. 그냥 우리 가족끼리 오붓하게 시간 좀 보내고 싶어서 그래요. 엄마가 끼면. 아니, 엄마가 같이 가시면 아무래도 신경 쓰이고 챙겨야 할 게 많잖아요. 이번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순희 씨의 귀에서 윙 하는 이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그들의 가족이라는 정의 안에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족이란 젊은 부부와 어린 자녀들로 구성된 완벽하고 예쁜 그림 같은 핵가족뿐이었습니다. 늙고 병든 어머니는 그 그림의 미관을 해치는 얼룩이거나 그림 액자 뒤에 숨겨둬야 할 낡은 지지대일 뿐이었습니다. 식탁 위 불판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고기 한 점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뒤집지 않았습니다. 순희 씨는 타버린 고기를 집어 자신의 앞접시에 가져왔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늙은이가 눈치도 없이.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울음보다 더 비참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안도한 듯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역시 어머니는 이해해 주실 줄 알았어요. 제가 올 때 오메기떡이랑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많이 사올게요. 3박 4일 동안 푹 쉬고 계세요. 순희 씨는 아무 대답 없이 까맣게 탄 고기를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입안 가득 쓴맛이 퍼졌습니다. 그것은 30년 헌신의 맛이었고 실패한 자식 농사의 맛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둔 건너방에서는 여행 가방을 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직, 지퍼가 열리는 소리. 엄마, 나 튜브 챙겼어. 아이들의 들뜬 목소리. 여보, 선글라스 어디 있어? 웃음소리. 행복한 소음들. 그 소리들은 벽을 뚫고 들어와 순희 씨의 고막을 날카롭게 긁어댔습니다. 순희 씨는 침대 귀퉁이에 앉아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며칠 뒤로 예정된 가족 여행 날짜에 머물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그리고 분노가 서늘한 결심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의 유효기간이 끝났음을 그녀 스스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웅크린 채 척추 수술 자국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무엇인가? 그때 창밖으로 보름달 빛이 스며들어와 화장대 구석에 놓인 낡은 서류 봉투를 비췄습니다. 집 문서였습니다. 순희 씨는 홀린 듯 일어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식당 설거지, 건물 청소, 남의 집 빨래를 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등기 권리증에 적힌 이름 박순희. 그녀의 손가락이 이름 세 글자를 천천히 훑어 내려갔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아들도 며느리도 아닌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은 하녀처럼 살고 있으며 왜 주인인 자신이 눈치를 보며 죄인처럼 숨죽여야 하는가? 순희 씨의 눈동자에 서린 물기가 말라가고 그 자리에 서늘한 푸른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의 단계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행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열어 전화번호부 목록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김 사장. 통화 버튼 위에서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이번 여행 진짜 기대된다는 아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희 씨는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기대해도 좋을 거다. 아주 특별한 여행이 될 테니까. 그녀는 휴대폰을 덮고 베개 밑에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그녀의 앙상한 어깨를 차갑게 감쌌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이 집의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헌신하는 어머니 박순희는 이 세상에 없을 테니까요. 화창한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공항 리무진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택시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트렁크에는 형형색색의 캐리어들이 테트리스 블록처럼 꽉 채워졌습니다. 어머니, 다녀올게요. 냉장고에 반찬 상하기 전에 드세요. 아, 그리고 가스밸브 꼭 확인하시고요. 며느리 수경 씨가 차창 밖으로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아들 준서 씨도 선글라스를 낀 채 짧게 고개만 까딱였습니다. 뒷좌석의 손녀들은 이미 태블릿 PC에 콜을 받고 있어 할머니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래, 걱정 말고 잘 다녀오너라. 재미있게 놀고. 순희 씨는 허리를 굽혀 손을 흔들었습니다. 입가에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선글라스에 가려진 아들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하는 그녀의 눈동자는 심해처럼 깊고 고요했습니다. 택시가 모퉁이를 돌아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순희 씨의 얼굴에서 미소가 거짓말처럼 증발했습니다. 마치 연극이 끝난 배우가 무대 뒤에서 분장을 지우듯 그녀의 표정은 건조하고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허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아니 감옥처럼 갇혀 지냈던 백삼동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희 씨는 가장 먼저 거실벽에 걸린 대형 가족 사진을 떼어냈습니다. 쿵! 액자가 바닥에 뒤집힌 채 놓였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단축번호 1번 아들을 누르는 대신 그녀는 며칠 전 메모해둔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대박 부동산이죠? 백삼동 704호 박순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난 30년 중 가장 또렷하고 정확했습니다. 네, 사장님. 집 내놓으려고요. 아니요, 감 보려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팝니다. 시세보다 5천 낮게 부르세요. 수화기 넘어 중개업자의 놀란 숨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금매라니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묻는 질문을 순희 씨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이유는 묻지 마시고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잔금 치르고 입주하는 날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맞춰주세요. 3일 뒤요. 집은 비워드릴 테니 도배고 장판이고 새로 할 필요 없이 그냥 들어와 살 사람 찾으세요. 이 가격이면 줄을 설 텐데요. 전화를 끊은 순희 씨는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전화를 끊은 순희 씨는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3일. 아들 가족이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보며 샴페인을 터뜨린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이곳에서의 모든 흔적을 지워낼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 인생의 골든 타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을 보러 온 젊은 신혼부부와 중개업자가 들이닥쳤습니다. 와, 집이 정말 깨끗하네요. 어르신이 관리를 진짜 잘하셨다. 젊은 새댁이 반짝이는 거실 바닥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 바닥은 순희 씨가 매일 무릎이 닳도록 닦아낸 노동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순희 씨는 그 칭찬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 집의 관리인으로 살아왔는지를 증명하는 씁쓸한 훈장 같았기 때문입니다. 가격도 너무 좋고 저희 당장 계약할게요. 입주 날짜도 저희한테 딱이에요. 계약은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순희 씨의 손끝에 붉은 인주가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휴지로 그것을 닦아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을 갉아먹던 기생충들을 떼어내는 수술 자국이라고. 일요일, 본격적인 이사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순희 씨는 안방 드레스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의 명품 가방, 아들의 고급 골프채, 손녀들의 산더미 같은 장난감들. 그 화려한 욕망의 덩어리들을 순희 씨는 차가운 눈으로 훑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먼지가 앉을까 천으로 덮어주었을 물건들이었으나 이제 그것들은 그저 남의 짐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 아니 부엌 옆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짐은 초라했습니다. 이민 가방 2개와 라면, 박스 3개가 전부였습니다. 시장표 몸빼 바지 몇 벌, 낡은 성경책, 그리고 먼저 떠난 남편의 사진이 담긴 앨범. 순희 씨는 앨범을 펼쳤습니다. 젊은 날의 자신과 어린 준서가 웃고 있는 사진. 그녀의 손가락이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다 멈췄습니다. 잠시 눈가에 물기가 어렸지만 그녀는 곧 앨범을 탁 덮어버렸습니다. 추억은 추억일 때 아름다운 법. 현실의 아들은 그녀를 요양원으로 보내려 하는 타인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과감하게 박스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찍찍 거실에 놓인 아들의 결혼식 사진, 액자, 며느리가 선물이라며 사왔던, 사실은 사은품이었던 싸구려 스카프. 순희 씨는 그것들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딩동 문을 열자 건장한 이삿짐 센터 직원 3명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장 이사 부르셨죠? 순희 씨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마치 지휘관처럼 손가락으로 집안을 가리켰습니다. 네. 여기 거실, 안방, 아이들 방에 있는 짐들 싹 다 빼주세요. 먼지 하나 남기지 말고 전부 다요. 네, 알겠습니다. 도착지는 어디로 하면 될까요? 순희 씨는 미리 적어둔 메모지를 직원에게 주었습니다. 경기도 외곽 물류센터 보관용 컨테이너요. 기간은 1달. 찾으러 갈 연락처는 이 번호로 남기시고요. 직원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순희 씨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관 앞에 있는 이민 가방 2개랑 박스 3개. 이건 따로 빼주세요. 아, 네. 그렇게 하죠. 자, 작업 시작합시다. 인부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며느리의 명품 가방과 아들의 골프채를 플라스틱 이사박스에 거칠게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우당탕. 평소라면 애지중지 다뤘을 물건들이 타인의 손에 의해 짐짝처럼 던져지는 소리. 순희 씨는 그 광경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가 직접 짐을 싸주지 않은 이유는 귀찮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나는 너희의 물건을 관리해주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선언이자 너희의 삶은 이제 컨테이너 박스처럼 깜깜하고 답답해질 것이라는 무언의 형벌이었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날, 월요일 새벽이 밝았습니다. 아들 가족이 제주도에서 체크아웃을 준비하고 있을 시각. 순희 씨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텅 빈 공간에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먼지들이 춤추는 것을 비췄습니다. 30년. 청춘을 갈아 넣어 마련했고 노년을 갈아 넣어 지켰던 공간. 하지만 이제 미련은 없었습니다. 잘 있어라. 나는 간다. 그녀는 누구에게 하는지 모를 짧은 작별 인사를 건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도어락이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경쾌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는 미리 불러둔 소형 용달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짐이 이게 다예요? 가구는요? 다 버리고 갑니다. 몸만 가면 돼요. 기사님이 놀란 눈으로 물었지만 순희 씨는 대수롭지 않게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출발합시다. 울진으로. 차가 출발하자 백미러 속으로 아파트 단지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순희 씨는 창문을 끝까지 내렸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하얀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박혀있던 묵은 먼지가 씻겨나가는 기분. 그것은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빠르게 뒤로 밀려났습니다. 마치 그녀의 힘들었던 지난 세월이 과거로, 더 먼 과거로 떠내려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희 씨는 휴대폰을 꺼내 전원을 껐습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제주도에서 돌아온 아들 가족이 텅 빈 집 앞에서 울부짖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박순희 씨의 알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시계는 이제 막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은 엄마로서의 삶뿐. 인간 박순희의 삶은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월요일 오후 3시 나른한 햇살이 아파트 단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공항 리무진 버스에서 내린 준서 씨 가족은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 섞여들지 못할 만큼 들떠 있었습니다. 준서 씨와 수경 씨의 팔에는 제주도 면세점 쇼핑백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아이들의 목에는 감귤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 역시 여행은 다녀오면 집이 최고라니까. 여보, 올라가서 라면 하나 끓여 먹을까? 매콤한 게 당기네. 좋지. 엄마한테 김치 좀 꺼내 놓으라고 할걸. 올라가서 말씀드려. 엘리베이터가 딩동 소리를 내며 7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에서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은 사람 사는 집에서 나는 밥 냄새나 섬유 유연제 향기가 아니었습니다. 마른 시멘트 가루 냄새, 그리고 독한 락스 냄새였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옆집 공사하나? 준서 씨는 코를 킁킁거리며 현관 도어락 덮개를 올렸습니다. 습관처럼 누른 번호 1234. 띠띠띠띠. 뭐야? 오류 났나? 준서 씨가 다시 한번 번호를 눌렀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때 문 안쪽에서 웅웅거리는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스르르 밀리며 열렸습니다. 준서 씨와 수경 씨는 열린 문틈으로 보이는 광경에 그 자리에서 석고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말문이 막힌다는 것은 이런 순간을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들이 알던 집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현관 신발장에 가득했던 신발들, 복도를 장식했던 결혼사진, 거실을 꽉 채웠던 소파와 TV, 안마의자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누렇게 바랜 벽지와 뜯겨나간 장판 자국, 그리고 윙윙거리며 바닥을 닦고 있는 입주 청소 업체 직원들 뿐이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단 3일 만에 증발해버린 현장. 그 시각적 충격은 공포를 넘어선 기이함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여기 우리 집인데. 우리 짐 다 어디 갔어요? 수경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가 걸레를 든 채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사 나가셨잖아요. 오늘까지 짐 다 빼기로 되어 있어서 저희는 청소하러 왔는데 신발 신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사요? 불길한 예감은 예고 없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준서 씨는 미친 사람처럼 안방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들 방도, 부엌도, 베란다도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습니다. 도둑이 든 거야? 여보, 이거 다 무슨 일이야? 수경 씨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준서 씨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단축 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뚜루루. 신호음이 가는 동안 준서 씨의 심장은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요동쳤습니다. 제발 받아라, 제발. 달칵?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평화로운 갈매기 울음소리와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텅 빈 거실의 적막과 대비되어 더욱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준서 씨는 쇳소리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집에 도둑이 들었어. 아니, 집이 싹 다 비었어. 엄마 괜찮은 거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 절박한 외침 끝에 드라마의 시작을 알렸던 어머니 박순희 씨의 그 건조하고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이 왜 비었냐고? 내가 팔았다. 준서 씨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뭘 했다고? 집 팔았다고. 오늘 잔금 다 치렀고 이제 그 집 내 집 아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준서 씨는 멍하니 입을 벌린 채 텅 빈 거실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짓말이지? 엄마, 노망 났어? 우리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집을 팔다니 그게 말이 돼? 그럼 우리는 당장 오늘부터 어디서 자라고? 우리 짐은 내 골프채, 수경이 예물, 애들 컴퓨터 다 어디 갔어? 옆에서 듣고 있던 수경 씨가 달려들어 휴대폰에 대고 악을 썼습니다. 어머니, 지금 장난치시는 거죠? 짐 다 갖다 버리신 거예요? 그거 다 얼마짜린 줄 아세요? 순희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짧고 날카로웠습니다. 쯧쯧. 집이 없어졌는데 물건 타령이구나. 걱정 마라. 갖다 버리진 않았다. 순희 씨의 목소리가 사무적인 톤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남의 일을 설명하듯 담담했습니다. 경기도 광주 가나 물류센터 305번 컨테이너. 거기에 너희 집 몽땅 넣어뒀다. 5톤 트럭 2대 분량이더구나. 물류 센터요? 보관료는 딱 한 달치만 냈다. 그 안에 집 구해서 짐 빼가거라. 안 그러면 폐기 처분된단다. 아, 그리고 이사 비용이랑 보관료는 집 판 돈에서 깠다. 그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준서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빛 한 줄기 없는 캄캄한 철제 컨테이너 속에 처박혀 있을 자신의 삶이, 아내의 명품 가방이, 아이들의 장난감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엄마,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주말 여행 한번 갔다 온 게 죄야? 아들의 울먹임에 순희 씨는 마지막 확인 사살을 가했습니다. 여행? 그래, 너희가 원했잖니. 가족끼리 오붓하게 살고 싶다고. 나 때문에 눈치 보이고 불편하다고. 요양원 보내면 서로 윈윈이라고. 어머니, 그건. 그래서 소원 들어준 거다. 나라는 짐 치워줬고 너희끼리 살 수 있게 독립시켜줬잖니. 이제 내 눈치 보지 말고 며느리 친정으로 들어가든 모텔을 전전하든 너희 가족끼리 알아서 살아라. 그 말은 그토록 원했던 가족만의 시간을 얻었지만 그 대가는 길거리 나앉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그럼 집 한 돈은요? 그건 아버지가 남겨주신. 다급해진 며느리의 외침을 순희 씨는 가차없이 잘랐습니다. 그 집 30년 동안 내가 남의 집 변기 닦아서 산 집이다. 숟가락 하나도 너희 지분은 없어. 이 돈은 죽을 때까지 나를 위해서만 쓸 거다. 다신 전화하지 마라. 뚝. 매정한 끊김 신호음만이 텅 빈 거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현관 밖에서 구두 굽소리가 들리더니 말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새 집주인이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앉아있는 준서 씨 가족과 바닥에 굴러다니는 면세점 봉투들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직 안 나가셨어요? 청소 끝났다고 해서 검수하러 왔는데. 준서 씨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남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이 이 집 샀어? 우리 엄마 꼬드겨서. 새 주인이 황당하다는 듯 서류 봉투를 흔들었습니다. 꼬드기다니요. 어르신이 금매로 내놓으셔서 정당하게 샀습니다. 오늘 오전에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도 끝났고요. 법적으로 지금부터 여긴 제 집입니다. 아이들도 있는데 험한 꼴 보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주시죠. 주거 침입으로 경찰 부르기 전에. 청소 아주머니가 청소기를 밀며 준서 씨의 엉덩이를 툭 쳤습니다. 아저씨, 좀 비켜요. 거기 닦아야 돼. 준서 씨는 밀려나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며느리 수경 씨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갈 데 없잖아, 당장. 오늘 어디서 자? 쫓겨나듯 복도로 나온 내 식구.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사형 선고와 똑같았습니다. 센서 등이 꺼진 어두운 복도에 덩그러니 남겨진 캐리어 4개와 한라봉 박스. 그것이 가족끼리 남겨진 그들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방파제 끝에 앉아있는 순이 씨 그녀는 휴대폰. 가족끼리 남겨진 그들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방파제 끝에 앉아있는 순이 씨. 그녀는 휴대폰 배터리를 분리해 가방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바다를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시원한 해풍이 그녀의 좁은 어깨와 가슴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30년간 가슴속을 꽉 막고 있던 거대한 돌덩이가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는 기분. 아, 시원하다.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탄성은 단순한 감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4세의 나이에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인간 박순희의 첫 호흡이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3개월이 지났습니다. 준서 씨 가족이 머물고 있는 곳은 며느리 수경 씨의 친정, 지은 지 30년 된 20평 남짓한 빌라의 가장 작은 방이었습니다. 그 방의 풍경은 마치 피난민 수용소를 방불케 했습니다. 미처 풀지 못한, 아니 공간이 없어 풀 엄두조차 내지 못한 이삿짐 박스와 캐리어들이 천장까지 위태롭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 짐들의 틈바구니, 성인 2명이 겨우 누울 만한 비좁은 공간에서 준서 씨와 수경 씨, 그리고 두 아이가 서로의 다리를 베고 얽혀 자고 있었습니다. 준서 씨가 뒤척이다가 잠결에 박스를 팔꿈치로 건드렸습니다. 우르르.
쌓아둔 옷무덤이 눈사태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 진짜. 준서 씨는 짜증 섞인 신음을 뱉으며 옷더미를 헤치고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욱신거렸습니다. 사실 그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건 허리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개월의 기억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와 컨테이너를 오가는 혼란, 매일 밤 이어진 부부싸움, 그리고 잘 곳을 구하러 다니느라 이어진 무단결근. 자네처럼 가정사 복잡하고 근태 엉망인 사람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네. 완벽했던 대리 김준서는 집을 잃은 지 한 달 만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집이라는 기반이 무너지자 직장이라는 기둥도 도미노처럼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가 방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부엌에 서 있던 장모님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김서방, 지금 일어나는 건가? 해가 중천인데. 준서 씨는 황급히 까치집 지은 머리를 눌러내리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 네. 장모님, 죄송합니다. 어제 재취업 사이트 보느라 늦게 자서. 재취업은 무슨. 벌써 3달째야 멀쩡하던 회사는 잘려가지고 언제까지 우리 집에서 얹혀 살 건가? 자네들 때문에 우리 집 쌀독이 바닥나겠어. 준서 씨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던 아침밥을 먹고 다림질된 셔츠를 입고 출근하던 김대리의 삶은 이제 전생의 기억처럼 아득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수경 씨가 친정엄마 눈치를 보며 급하게 차린 초라한 아침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말라비틀어진 김치 쪼가리와 며칠 된 멸치볶음. 준서 씨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넘어가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쪽에서는 수경 씨가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빨리 좀 씻어. 외할머니 화장실 쓰셔야 한단 말이야. 아, 좁아 터져서 진짜 미치겠네. 수경 씨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의 실직, 친정살이,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그녀의 얼굴은 3개월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머니를 배신하고 그토록 원했던 독립의 처참한 민낯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300km 떨어진 경북 울진의 아침은 전혀 다른 공기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알람 소리가 아닌 파도가 자갈밭을 굴리는 청량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작은 새방은 화려하지 않았으나 정갈했고 무엇보다 숨 쉴 수 있는 여백이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이 거실 안으로 시원하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상추와 고추가 싱그럽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거 우리 준서가 좋아하는 건데라며 땄을 테지만 지금은 오늘 점심에 겉절이 해먹어야지라며 오로지 자신을 위해 잎을 땄습니다. 순희 씨는 마당 평상에 앉아 믹스커피를 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 잔을 들고 먼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지난 74년간 그녀는 커피를 마신 적이 없었습니다. 늘 식기 전에 털어넣고 일하러 가야 했으니까요. 커피 향을 음미하며 10분이고 20분이고 멍하니 있을 수 있는 시간. 그것은 그녀가 가족을 버리고 쟁취해낸 가장 값비싼 사치였습니다. 어머, 순희 씨, 오늘 노래 교실 가는 날인 거 알지? 담벼락 너머로 이웃집 친구 경희 씨가 불렀습니다. 알지. 꽃단장하고 나갈게. 순희 씨의 목소리는 여고생처럼 맑고 경쾌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핀 주름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아들의 눈치를 보던 식모살이의 그늘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 순희 씨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문 앞에 낯익은 그러나 몹시 낯선 실루엣 하나가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구겨진 양복, 흙이 묻은 구두, 퀭한 눈동자. 아들 준서 씨였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발견하자마자 달려와 무릎을 꿇을 듯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순희 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올 것이 왔다는 듯 담담한 표정으로 장바구니를 고쳐들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웬일이니?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번호도 바꾸시고. 준서 씨의 시선은 불안하게 어머니의 집을 훑었습니다. 꽤 넓은 마당, 깔끔한 주택. 그의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계산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 집 전세일까? 아니면 남은 돈으로 사신 걸까? 돈이 얼마나 남았을까? 순희 씨는 아들의 속내를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지만 모른 척 대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라. 밥은 먹었니? 그 무심한 한마디에 준서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처가살이 3개월 동안 그 누구에게도 듣지 못한 따뜻한 안부였습니다. 순희 씨는 뚝배기에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찌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멸치 육수의 깊은 향, 직접 띄운 메주 냄새. 그것은 준서 씨의 유년 시절을 지탱했던 어머니의 냄새이자 그가 잃어버린 안락함의 냄새였습니다. 밥상이 차려지자 준서 씨는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후루룩, 쩝쩝. 그는 말도 없이 밥을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뜨거운 두부를 식히지도 않고 삼키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장모님의 눈칫밥과 편의점 도시락으로 연명하던 위장이 비로소 위로를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은 준서 씨가 물을 들이키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찌개 진짜 맛있네요. 수경이가 끓이면 이 맛이 절대 안 나요. 그래, 잘 먹었으니 됐다. 저기,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엄마 소중한 줄 모르고 철없이 굴었던 거 진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요. 준서 씨가 식탁 위로 손을 뻗어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순희 씨는 찻잔을 드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그 손을 피했습니다. 준서 씨의 손이 허공에서 머쓱하게 멈췄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엄마. 저희 다시 합치면 안 될까요? 수경이도 반성 많이 하고 있고 장모님 댁에서 눈치 보여서 더는 못 살겠어요. 저희가 모실게요. 네, 모신다는 말. 그것은 결국 어머니의 돈과 노동력에 다시 기생하겠다는 달콤한 기만이었습니다. 준서 씨의 눈빛에는 순수한 효심보다는 절박한 생존 본능과 다시 편하게 살고 싶다는 탐욕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아들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바다처럼 흔들림 없이 고요했습니다. 준서야. 네, 엄마. 밥 맛있게 먹었니? 네, 진짜 꿀맛이었어요. 그래. 그 밥이 내가 너에게 차려주는 마지막 밥이다. 준서 씨의 얼굴에서 비굴한 미소가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네, 그게 무슨... 나는 지금 혼자 사는 게 너무나 행복하다. 아침에 눈 뜨면 파도 소리 듣고 내가 먹고 싶은 반찬 해 먹고 밤에는 누구 눈치 안 보고 TV 보다가 잠들어. 74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순희 씨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너희랑 합쳐서 밥하고 빨래하고 눈치 보며 살라고? 싫다. 나는 죽어도 그렇게는 못 산다. 아니, 안 산다. 엄마, 제가 잘한다니까요. 예전처럼 고생 안 시켜드려요. 진짜 효도할게요.
아니, 너는 안 바뀐다. 그리고 나도 안 바뀌어. 내가 너를 받아주는 순간 나는 또다시 무보수 파출부가 될 거고 너는 효도라는 핑계로 내 등골을 빼먹겠지. 우린 가족이지만 같이 살면 서로를 갉아먹는 악연이다. 순희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집한돈은 내 노후 자금이고 내가 죽으면 사회에 기부할 생각이다. 유산 같은 건 기대도 하지 마. 엄마, 너무하시잖아요. 어떻게 자식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너무한 건 너희들이었지. 10년이 넘도록 나를 엄마가 아니라 낡은 가구 취급했던 너희들이었어. 내 사랑의 유효기간은 너희가 나를 버리려고 했던 그날 끝났다. 나가거라. 순희 씨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거세게 밀려들어와 준서 씨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매달릴 명분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 앞에 그의 얄팍한 계산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준서 씨는 터덜터덜 대문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닫히는 대문 소리가 쿵 하고 울렸습니다. 그것은 모자 관계의 완전한 단절을 알리는 마침표였습니다. 아들 준서가 쫓겨나듯 대문 밖으로 사라진 뒤 순희 씨의 작은 집에는 다시금 깊은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들리던 아들의 비굴한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씻겨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오직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가 내뱉는 규칙적인 숨소리, 똑, 딱, 똑, 딱 하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천천히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겨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개수대에는 아들이 허겁지겁 비운 밥그릇과 찌개 뚝배기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무장갑을 끼고 거친 수세미에 세제를 묻혔습니다. 거친 마찰음이 적막한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그릇에 묻은 붉은 고춧가루 자국을 뚝배기 바닥에 눌어붙은 밥풀을 맹렬한 힘으로 닦아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설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30년, 아니 74년 평생을 그녀의 가슴에 끈적하게 눌어붙어 떨어지지 않던 죄책감과 미련, 그리고 맹목적인 모성이라는 이름의 묵은 때를 박박 긁어내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흐르는 물에 그릇을 헹구자 하얀 거품과 함께 검은 구정물이 소용돌이치며 하수구 구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검은 물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순희 씨는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잘 가라, 내 아들.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이었으나 깨끗해진 그릇을 건조대에 엎어놓는 그녀의 손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고무장갑을 벗어 던진 그녀의 손은 물기에 젖어 쭈글쭈글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야무져 보였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순희 씨는 거실 창가, 오후의 햇살이 가장 길게 드는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방금 다녀간 아들과의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장된 이름은 내 보물 아들. 그녀는 그 5글자를 한참이나 응시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식당 불판을 닦으며 퉁퉁 부은 다리를 두드릴 때마다 이 아들을 보물이라 되뇌며 버텼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보물이라 믿고 닦아왔던 것은 실상 그녀의 등골을 휘게 만든 무거운 족쇄였습니다. 그녀는 결심한 듯 편집 버튼을 눌렀습니다. 검은 커서가 깜빡거리며 그녀에게 정말 지울 것이냐고 묻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엄지손가락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들이 지워지고 아가 지워지고 물이 지워지고 마침내 내가 사라졌습니다. 과거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하얀 공백만이 남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새로운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김준서.
누구의 아들도 아닌 그저 한 타인의 이름. 성과 이름 석자. 그것은 아들을 버리는 비정이 아니라 아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그녀 자신 또한 독립하겠다는 숭고한 선언이었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자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띠링.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알리는 축포처럼 들렸습니다. 시간은 흘러 울진의 바닷가에도 뜨거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자결하는 태양 아래 매미 소리가 파도 소리와 경쟁하듯 울려 퍼졌고 마당의 텃밭에는 붉은 방울토마토가 보적처럼 알알이 맺혔습니다. 순희 씨의 일상은 단순하지만 풍요로웠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밥을 차리는 대신 반려견 아리와 함께 해안도로를 산책했습니다. 멸치똥을 따는 대신 마을 회관에서 한글을 배웠습니다. 저녁에는 친구 경희 씨와 평상에 앉아 잘 익은 수박을 쪼개 먹으며 소녀처럼 깔깔거렸습니다. 친구 경희 씨의 재촉에 순희 씨가 쑥스러운 듯 낡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연필로 꾹꾹 눌러 쓴 삐뚤빼뚤하지만 힘있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목을 가다듬고 자신이 쓴 시를 낭독했습니다. 제목은 내 이름이었습니다. 평생을 누구 엄마로 살았네. 밥상 머리에서도 꼬리만 먹었네. 맛있는 몸통은 자식 주고 남편 주었네. 이제는 나도 몸통 먹는다. 내 이름은 박순희. 꽃보다 고운 내 이름. 두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골목길을 채웠습니다. 그 웃음소리에는 그 어떤 그늘도, 눈치도, 서러움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햇볕에 검게 그을린 순희 씨의 얼굴 주름 사이로 땀방울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청년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오후 우체부가 편지 한 통을 대문 틈에 꽂아두고 갔습니다. 발신인은 김준서. 아들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순희 씨는 마루에 걸터 앉아 잠시 편지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지만 지금은 그저 덤덤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에는 돈을 달라는 말도 힘들다는 투정도 다시 합치자는 기약 없는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저 월세방을 구해 처가에서 나왔다는 소식, 그리고 어머니가 짐을 맡겼던 바로 그 물류센터에서 땀 흘려 일하고 있다는 소식이 비뚤비뚤한 글씨로 적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이제야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두 발로 세상의 무게를 견디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순희 씨는 편지를 접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저 멀리서 각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 침묵으로 서로를 응원하는 것만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사랑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해질녘 세상이 온통 붉게 물드는 시간. 순희 씨는 붉게 타오르는 태양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모래사장 위로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그리고 당당하게 뻗어나갔습니다. 멀어지는 순희 씨의 뒷모습은 더 이상 굽어있지 않았습니다. 곱게 펴진 등과 경쾌한 발걸음으로 그녀는 파도가 부서지는 해변을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옆으로 반려견 아리가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뛰어갔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왔다 하얗게 부서지며 모래 위에 남겨진 지난날의 상처 같은 발자국들을 깨끗하게 지워버렸습니다. 푸른 바다와 붉은 노을, 그리고 자유로운 한 인간의 실루엣이 한 폭의 그림처럼 어우러지는 그 풍경 속에서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박순희 어머님의 홀로서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는 어쩌면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누군가의 희생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엄마니까,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그분들의 헌신에 유효기간이 없다고 착각했던 건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 누구의 엄마나 아빠가 아닌 온전한 나로서 살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박순희 여사처럼 용기 내어 보시길 바랍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박순희 여사의 찬란한 제2의 인생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를, 여러분이 꿈꾸는 노후의 모습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